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지니님, 벤님과 함께 최근에 읽은 책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려고요. 커피 채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옥수수차? 나도 옥수수차. 커피가 아니라 띠였네. 커피 얘기를 내가 해줄까? 아빠부터 시작할까? 지금 이미 말랐으니까 커피와 스타벅스 얘기를 내가 해줄게. 알았어. 일단 그 경제학자 인문학서재에 나온 커피와 스타벅스 얘기부터 소개할게요. 자, 우리가 커피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먼저 발견된 거는 알고 있죠. 그 이슬람 지역에서 커피가 소화를 돕고 두통을 낫게 하며 부종과 통풍, 심지어 유산 방제도 좋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성직자들은 기도 중에 졸음을 방지하는 효과로서 커피를 잘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으로 퍼져가지고 미국까지도 결국 퍼지게 되죠.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해서 커피를 갖다 그렇게 즐기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는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들은 커피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차를 주로 마셨잖아요. 중국산, 그죠? 아, 이거 또 잉글리시 티파티가 또 이제 또 끌어올되는 거지? 그거가 주제가 아니야. 그런데 영국이 1767년에 어떤 법을 만들어요. 그 당시는 미국에 영국 군대가 주둔했어요. 미국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 영국 군대의 주둔 비용을 영국인들이 안 내고 미국인한테 내라는 거야. 그리고 또 미국인이 쓰는 생필품을 영국이 수출해주고 있는데 그걸 또 관세를 매기는 거야.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 법을. 근데 관세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 제품 안 사. 불매운동을 벌인 거야. 미국의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국 상인들이, 수출 상인들이 불만이 높아지겠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법을 폐지했어요. 폐지하고 딱 그래도 중국산 차를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세를 여전히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영국에서 오는 차 값이 비싸니까 밀수를 해요. 차를. 어디서부터? 네덜란드에서 밀수하는 거야. 몰래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차를 그렇게 대량 수출하던 영국의 기업, 동인도 회사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 어려워지죠. 할 수 없이 미국에 파는 차의 수출 관세도 또 폐지해, 영국이. 차 거래, 수출 거래 수입에 대한 독점권만 줘. 그동안에 네덜란드에서 차를 밀수하던 미국 수입업자들은 또 어려워지지. 그렇지. 동인도 회사가 막강한 독점권을 가지고 싸게 막 다 팔아먹으니까. 여기서 보스턴 티 파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미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다 그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네덜란드에서 중국산 차를 밀수입하던 밀수입업자들이 사건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인디안 복장을 하고 원래 그 선박에 가서 그 차를 갖다가 다 바다에 던져 버리는 거지. 자, 보스턴 티 사건 이후로 미국인들은 차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게 됐어. 영국이 독점적으로 팔아먹었다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졌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반감으로 커피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리고 오늘날 스타벅스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커피를 갖다 더 유행을 시키고 있다 하는 스토리.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 왜 미국의 스타벅스 같은 그런 미국의 커피 산업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대유행하게 되었는가? 차를 독점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관세 수입을 노리던 영국 정부의 욕심 때문이었다 하는 거지. 요약하면. 이게 그래서 경제학자가 다양한 경제 이야기 그렇지. 와 함께 역사, 인문을 다 그 융합해서 쓴 책인데 이거 이외에도 너무너무나 흥미있는 에피소드 재미있는 거 공부하는 것도 많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은 김영하 작가의 단 하나의 삶입니다. 하나 아닌데? 단 한 권에 일단 에세이고 김영하 작가가 얘기했던 것 같아. 이와 같은 에세이는 아마 정말 딱 한 번만 쓸 것 같다고. 왜냐면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 거기에서 오는 단상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에세이를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마 작가의 말에 있었나. 엄마 어렸을 때 뭐 아빠도 엄마 만나기 전에 몇 번 선을 봤다 뭐 이런 얘기 재밌게 하잖아. 둘의 히스토리. 그런데 김영하 저자의 엄마가 결혼 전에 무엇을 했는지 작가는 몰랐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엄마 친구분들이 오신 거야. 근데 하다가 보니 참 우리 엄마 무슨 일 하셨는지 아셔요? 라고 여쭤봤더니 몰랐니? 니네 엄마 여군이었잖아. 그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는 여군은 괜히 기가 세고 그런 스스로 여군인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에 그렇구나. 걸리셨대. 이제 그래서 와이프랑 셋이서 그 명동 좀 고층 빌딩의 레스토랑에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래. 나 여기 많이 왔었는데. 네, 그래서 아니 엄마가 여기 올 일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처녀 때 이제 거기를 친구분들과 많이 다니셨다는 요원이었을 때. 여군이었을 때 옷을 바꿔 입고 아, 주말마다 바꿔 입고. 많이 나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 이제 그러니까 행복하고 빛났던 젊은 시절을 세컨드 페르소나. 작가님의 팬들이면 음. 너무너무 행복하게 읽을 작가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이 실린 너무 사무집인 많지. 거구나. 그렇지. 그 소설 중에 작별 인사 있잖아. 그 주인공이 SF. 누구야? 로봇이잖아. 소녀. 그런데 그 로봇이 나오게 된 계기가 고등학생 때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리라고 친구분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 반장이 너 힘들지 않겠니?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데 그게 자기는 되게 자존심 상했었대.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읽으라고 준 책이 SF 소설이었던 거야. 영어? 영어 원서를 그때 오. 번역본도 없고 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면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대. 어.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가 상당히 재밌어서 영어를 공부했다라는 에피소드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다 무시했지만 영어 교사가 전해준 그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SF라는. 알게 돼서 나중에 그 우리가 너무너무 감탄에 맞이하는 작별 인사가 나오게 그러니까 되었다는 사람의 이야기. 어떤 동기부여하는 것은 의외의 것이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엄마 옛날에 어떤 선택을 했지? 아빠 그리고 그냥 선택이지. 흘러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지. 나는 정말 단 한 번의 삶을 사고 있는가? 단 한 번 사람의 후회하면 윤회하면 되지. 또 살고 또 살고. 아침마다 요가를 하러 간다? 요가를 하셔. 요가 근데 얘기. 맞아. 요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미장원을 갔대. 정수리가 이렇게 빨가냐. 요가 머리를 머리석이 하셔? 이제 서는 거. 머리를 뭔가 하신대. 최종 그거야. 여기는 내가 자주 보는 곳이 아니잖아. 그런데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미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구나. 요가할 때 수건을 깔고 하셔라.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그다음부터 수건을 깔고 하신대. 맞아. 요가 얘기도 두피 하시네. 건강을 위해서. 재밌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이번에 본가 와가지고 2권을 끝냈어. 근데 그 이유가 책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 그래서 첫 번째 읽은 책은 스노볼 드라이브. 디스토피아 소설이야. 여름에 생 여름에 하늘에서 아름다운 눈이 내려. 주인공은 중학생이거든. 신기하니까 다들 운동장으로 나간 거야, 학생들이. 와, 눈이다 그랬는데 그 눈이 딱 피부에 닿자마자 발진, 빨간색, 그리고 누구는 피를 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괴설, 기후 위기로 인해 예를 들면은 구덩이에다가 위험한 폐기물들, 가축들 이런 유해 것들을 화합물 버리고 그치 너무 인간들이 그걸 하다 보니 괴설이라는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게 한 하루 정도 내리고 나서 멈췄어.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조금 쌓였단 말이야, 이 눈이. 근데 이제 그 눈이 녹질 않아. 그래서 태워야 돼, 소각해야 돼. 어머나. 사람들이 다 이제 힘내서 이제 치웠어, 그 눈을. 그런 다음 몇 달 후에 또 내린 거야. 그런데 이번엔 멈추질 않네. 눈이? 그래서 이제 세상이 하얘지고 근데 결국에 또 눈이 또 안 내리는 며칠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이 이제 항상 함께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쨌든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설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의 이 주인공은 사실 딱히 뭐 꿈도 없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어린 그 당시 나이 중학생이야. 중학생. 근데 이제 어린 애들이 이제 학업에 힘들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인생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 세상 망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장난스럽게 하잖아. 그런데 정말 망해버린 거야. 그렇게 눈이 자기의 세상을 망쳐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이 여자애가 그 눈을 소각하는 센터에서 일을 하게 돼. 하여튼 이 책 제목이 스노볼 드라이브야. 폐쇄된 스노볼 안에서 끝없는 설원이잖아. 사랑과 자유와 이런 의미를 찾아 운전을 한다. 세상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달리는 스노볼 드라이브. 이것보다는 더 깊었으면 뭐 소재, 눈이나 녹자 눈은 이런 건 좋았으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라든지 그런 게 나는 조금
깊이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자기가 사랑했던 이모라든지. 근데 사실은 비밀을 갖고 있는 나는 그 이야기들이 조금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래도 재밌게 읽었어. 그래서 읽기 참 잘했다. 생각의 융합이야. 인문학은 어떻게 콜럼버스와 이소시를 만나게 했을까 하는 게 제일 이 작가는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내세운 에피소드인데 또 인문학이구나. 나는 오히려 지금 소개하려는 에피소드가 더 재미있고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데 역사 지식 특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일본이 국방력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가서 아시아의 서양이라고 칭할 정도로 됐던 계기가 뭐냐면은 일본이 제일 먼저 서양 총을 받아들였던 거였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스토리 관련된 스토리인데 포르투갈이 그 스페인과 그 당시에 지리상의 발견 경쟁을 했잖아. 교황이 심지어 이쪽은 포르투갈이 전 세계 반을 정복하고 이쪽 반대편은 스페인 정복해라라고 나눠주기까지 할 정도였거든. 맞아. 그 정도로 두 개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을 했었는데 포르투갈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세력이 그 당시에 막 확장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시아 육로로 땅으로 무역을 했는데 이슬람 세력 때문에 땅으로 무역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때 해양으로 진출한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 포르투갈이 이제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진출의 목표는 처음에는 인도였고 그 다음에 인도 가다가 중국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까지 오게 됐거든. 여기서 빠진 이야기? 그 시기 동아시아는 상인, 해적, 밀무역 상인들이 뒤엉킨 아주 복잡한 해역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 역시 공식 루트가 아닌 비공식 루트로도 이 지역을 넘나들었죠. Like 중국 해적선과의 제휴. 1543년에 중국의 해적선이야, 무역선이 아니고 해적선 한 척이 명나라의 닝보라고 하는 해안 도시로 가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큐슈에 있는 다네 가시마라는 섬에 도착하게 돼서 이때 이 배에 포르투갈 사람이 타고 있었어. 이 포르투갈 사람이 그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일본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보다가 포르투갈 사람이 가지고 있던 총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처음 보는 물건이고 이게 그 신무기니까 이걸 구입을 하려고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10억 원, 우리나라 돈이면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총을 두 자루를 산 거야, 포르투갈 사람한테.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일본 장인들한테 뺏겨가지고 그대로 많이 만들어라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근데 총 열하고 총 아래 부분 결합하는 방법을 도저히 기술자들이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사람한테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했잖아. 돈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뭐 10억 원이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조에서 만들어라고 지시받는 장인이 도저히 안 되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으니까 이 장인이 자신의 딸을 포르투갈 사람한테 줘버려. 이거 딸 줄 테니까 좀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가르쳐줘. 진짜?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양의 총을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그 총으로 조선도 그 정복하게 되고 신무기를 계속 또 개발해서 군함까지 만들어가지고 중국한테도 이기고 러시아한테도 이기고 일러 전쟁에 또 이기잖아요, 그지? 그런 정신으로 그 총만 아니라 급속도로 서양 문물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그 아시아에서는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는 스토리야. 몰랐어. 우리가 이제 흔히 포르투갈 상인한테서 일본이 총을 처음 구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10억 원이나 주고 두 자루를 샀고 도저히 이 연구를 해도 그 조리법을 모르겠으니까 그 장인 대장이 그 자기 딸을 바쳐서라도 그걸 배우겠다 하는 그 철저한 장인 정신. 일본 장인 정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욕 한 마디 해줘야지 아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요즘의 스토리하고 연결하자면 그 당시의 총은 요즘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최첨단 과학기술이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특히 미국의 IT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전 세계의 그 인터넷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것들 인터넷에 SNS든 블로그든 올린 걸 전부 다 무료로 학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완전히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처럼 되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심지어 그것만 아니라 각종 그 그림 지식자산권도 유명한 작가의 만화나 무슨 뭐 그림 같은 것도 쉽게 인공지능한테 만들어서 바꿔 쓰고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자산권을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관여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러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그 모든 정보통신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중요한 산업의 어떤 그 변동과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의 이익대로 혹은 자기를 조종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인간들의 의도대로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 윤리나 공공의식의 부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본 그 장인처럼 자기 딸을 갖다가 그냥 모르는 외국인들 줘버려서라도 신기술이면 무조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도입하겠다는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 윤리의식이 그치, 참 그치.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챗 GPT를 결국 그래도 쓰잖아. 근데 그 당시도 결국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수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배웠을 거거든. 시간 차이는 났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신기술의 도입과 신기술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과정은 사실은 막을 수는 없는 거라 이거지. 우리도 쓰고 어.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비윤리적인 또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그러한 측면으로서의 전개는 그나마 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 완전히 통제는 못하지만 약간이라도 좀 더.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근세사에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앞서고 대동아 공영권이니 해가지고 막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심지어 미국한테까지 대들었을 정도로 급발전했었던 계기는 어떻게 보면 우습게도 이슬람이 유럽에서 세력을 확장하게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그동안 해왔던 육로를 통한 아시아와의 무역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로 해상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이 총을 가지고 일본에게 전해준 셈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의 우연이라 그럴까. 이슬람이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이 커짐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또 아시아에서는 나중에 일본이 또 세력을 최대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사는 많은 우연들로 그러니까 이루어져 있다. 우연으로 서로 간에 역사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 개인한테는 말이야. 문지혁 작가의 중급 한국어입니다. 요 중급 한국어 이전에 초급 한국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 한국어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중급 한국어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네, 그리고 그때 문지혁 작가를 나는 밀리서재 소설을 쓰고 앉아있네. 맞아 에세이. 그거를 먼저 읽어서 참 저자가 너무 재밌구나.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 썼는가 하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가 자기 이야기거든. 그래 자전적 소설. 자기 이야기예요. 초급 중국어는 뉴욕에서 초급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의 생활을 썼다면 외국인에게? 거기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학에서 강좌가 연 거지. 이제 거기에 강사로서 한 학기를 가르치면서 쓴 이야기고 중급 한국어는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셔. 이제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데 대상은 이제 한국 학생이지. 그래서 소설 작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내가 결혼하고 아빠와의 갈등, 그 다음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딸이 또 아빠 옆에서 이야기할 때 걔도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하고 유치원생인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적한테 폴인러브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자전적 그래서 소설이다.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여러 이제 소개하는 소설이라든가 다 찾아보고 읽고 싶을 정도로 글쓰기에 관련된 것도 이제 나오거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글쓰기 강사로서 일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자서전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자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지. 왜 글을 쓰느냐. 그러면은 너를 일단 알아라. 글 자체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도 너무 즐겁게 읽기. 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읽고 싶네. 네, 강추입니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이 책도 아빠 내가 아까 소개한 그 스노볼 드라이브랑 같은 시리즈인 거야. 오늘의 젊은 작가. 그래. 그렇지. 젊은 작가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주목할 젊은 작가들이. 진짜 나 배가 아파. 또 왜? 키위 때문인가 봐. 제가 변비 때문에 자주 고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벤님이 키위가 직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면 그때부터 이제 키위를 먹었는데 진짜 오늘 아침에도 키위를 잔뜩 먹어서 지금 배가 네, 제가 본가에 와서 읽은 또 이제 두 번째 책은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김병훈 작가가 쓴 건데 다시 제목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기네.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필모그래피 뜻이 뭐야? 배우가 역대 출연했던 작품 리스트인 거야. 목록. 그걸 필모그래피라고 그래. 이 드라마 뭐 영화 출연했다 쭉쭉쭉쭉쭉. 어떻게 보면은 한 배우에게는 궤적인 거지. 삶의 궤적. 공상표가
이제 주인공인데 엄마가 있는데 올인하는 거야 아들한테. 음. 엄마가 아들을 배우로 만들었어. 어. 이제 아들의 연애 그 기획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음. 결국 본인이 이제 회사까지 차려서 삐뚤어진 모자 관계를 비추기도 하지만 연예계 민낯도 사실은 고발을 하는 소설이긴 해. 고발도 한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이 배우는 이제 작품을 어쨌든 이제 쌓아가긴 하는데 사실은 이 배우가 게이야. 게이야. 남자는 누나가 있어. 이 동생이 누나 앞에서 커밍아웃을 해. 나 게이라고. 근데 여기서 반응이 사실은 알고 있던 거야. 누나든 누나도 엄마든. 아기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엄마는 누나의 인형이나 이런 여성적인 그런 장난감 물건들을 누나한테도 다 빼앗은 거야. 어릴 아이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억압한 거지. 그리고 이거를 오픈하는 순간 배우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제 대중들은 소비를 하잖아. 이성 그렇지. 배우로서. 그게 폭삭 무너지고 커리어도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평생 어떻게 보면 클로젯 게이,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그런 애가 갑자기 왜 공개를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우의 이 남동생의 숨겨진 필모그래피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소설이야 에세이야? 소설. 오케이. 소설이야. 그러니까 엄마와 누나가 만들어준 그런 공개적인 필모그래피가 아니라 남동생이 스스로. 뒤에서 했던 단편 영화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숨겨진 필모그래피가 있으면서 그게 하나하나씩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재밌겠다. 엄청 재밌어. 또 성소수자 혐오 그래요? 사건들이 또 많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까지 다 아우르고 너무 잘 만들었고 잘 쓰였고 너무너무 좋았어. 결론이 궁금하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끝! 감사. 오늘도 재밌었어. 아 근데 마지막 에브리띵 낳고 있었는데 엄마가 단 한 번의 삶 영화 봤어? 아니. 미국에 이민 간 중국인 여성이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데 세탁소 일도 바빠. 근데 막 국세청 막 일도 처리해야 되고 막 아빠도 막 중국에서 오고 막 난리가 나.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레즈비언인데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또 뭐 할아버지한테 또 소개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막 미쳐. 어떠한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멀티버스, 다우주를 인식하게 돼. 그러니까 우주에 악이 생겨. 우주에 악이 있는데 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우주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거야. SF야 그럼? SF야. 끌어쓸 수 있어. 다중우주? 예를 들면은 멀티버스. 아빠가 다른 다중우주에 배우인 아빠가 있어. 그래서 배우의 능력을 갖고 와서 뭐 또 다른 나. 공감을 한다거나. 재밌겠네. 그래서 능력을 계속 얹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네. 자기는 내 현실이 너무 힘든데 다른 나를 경험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당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문제, 어, 인간적인 고민 뭐 이런 거. 이거야. 단 한 번의 삶. 재밌네. 근데 그 악이 누구냐? 우리가 이 지난한 삶 앞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만남, 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삶을 만들기도 한다, 의미를. 그래서 이 제목 하니까 그 영화가 생각이 났고 오늘의 영화 보자, 그래, 그 영화 보자.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다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책 너무너무너무 고마워. 아빠도. 야.